자,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 영상을 올릴 때가 됐네요. 그 총정리 영상이고, 총정리 영상을 많은 친구들이 좀 그 의도를 오해하는 게 이걸로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이미 되어 있어야 되고, 이걸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시라고 이거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믿고 이것만 계속 들어서 시험 100점 못 맞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거 하나 본다고 100점 맞을 것 같으면 수업을 뭐하러 합니까? 이것만 틀어놓고 그냥 자습하지. 그죠? 절대 이거 본다고 해서 100점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00점은 어떤 친구들이 맞는 거냐면 그럼 학습지 달달달 외우면 100점 맞느냐? 그것도 아니야. 평소에 수업을 성실하게 들었던 친구들이 100점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내가 평소에 수업을 좀 성실하게 듣지 않았다. 그러면 100점 힘들 겁니다. 그래도 가신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끌어내 보겠다. 요거인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 총정리 영상은 이걸로 공부하시라는 게 아니고 공부는 이미 되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 해보시라.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 드리는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왜 지금 이거 이렇게 스타트 화면 보여주면서 길게 떠드냐면 뒤에 사진들 보시면서 일시정지 한번 눌러보시고 저 사진들을 내가 언제 봤더라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진들이었고 뭐였더라 한 번씩 이렇게 떠올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확인들 해 보시고요. 아무튼 뭐 고생이다 고생이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모두에게 심지어는 저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뭐 이거 만들고 있는 저도 고생이고요. 지금 공부하고 있을 그리고 나중에 이거 올라가면 이 영상을 보면서 또 고생하고 있을 여러분들도 고생이고 아무튼 아마 스카이서든 집에서든 뭐 이거 보실 텐데 고생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주제가 역사란 무엇인가였었죠. 역사란 무엇인가서 이제 역사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사실로서의 역사는 그게 중요하든 말든 구라만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역사다라고 보는 관점이 사실로서의 역사죠. 그래서 여기는 뭐 선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의견 및 평가가 안 들어가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든 사실들을 다 역사로 보는 거죠.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내가 몇 가지, 그러니까 내가 기록한 것들만 역사로 보는 거죠. 기록되어 있는 것들만. 그래서 그동안에 과거에 벌어진 모든 사실들 중에서 내가 의미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만 선택해서 기록을 하게 되고 그 기록을 할 때도 나의 언어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선택하고 기록하는 모든 과정에서 의견이나 평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하는 관점은 의견 및 평가가 들어가 있으면 사실로서의 역사고 의견 및 평가가 없으면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얘기했을 거예요. 인스타그램 올릴 때 다 올리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만 올리니까 그런 게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봤던 게 뭐 EH카 역사랑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이런 거 봤었을 거예요.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료는 역사 연구의 재료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인들이 남겨놓은 기록물이나 여러 가지 유물, 유적 이런 것들이 사료가 된다. 이런 얘기 했었을 겁니다. 기억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최초의 시대가 구석기 시대죠. 요 앞전에 뭐 아마 참고서나 교과서 이런 데 보시면은 뭐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뭐 이런 거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은 가볍게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구석기 시대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신석기 시대죠. 그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석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돌로 만든 도구를 쓰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지. 이 둘을 구분하는 건 돌로 도구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그 방법의 차이죠. 구석기 시대는 좀 쉽게 만드는 거죠. 돌을 깨트려 떼어내서 그 깨진 조각이 날카로운 그 단면을 이용하는 거죠. 이걸 뗀석기의 방식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유물이 주먹도끼, 찌르개 이런 게 있죠. 이 당시에 식량을 얻는 방식은 사냥 아니면 채집이었고 뭐 이런 식이죠. 지금 사진을 보시면 멀리 사냥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 나무에서 과일 따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사냥이나 채집은 이 동네에서 내가 먹을 걸 구한다는 거니까 이 동네 먹을 게 다 떨어지면 옮겨 다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 공간에 신경을 많이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동굴이 있으면 동굴 가서 살고 아니면 집을 대충 막 짓는 막집에서 산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다음에 신앙으로는 벽화나 여인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풍요나 다산을 기원했었다라는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신석기는 도구 제작 방식이 바뀌죠. 그래서 간석기 돌을 가는 형태죠. 돌을 가는 형태인 간석기로 바뀌게 되고요. 요때 나오기 시작하는 게 가락바퀴, 뼈바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의류 생활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가락바퀴에서 실 뽑아내는 거 빙빙 돌려서 기억나실 겁니다. 요거 요 영상 봤었죠? 저 큰 구멍에다가 작대기 꽂고 빙빙 돌려서 실 뭉쳐가지고 실 만들죠. 그 털 뭉쳐서
뭐 기억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식량을 얻는 방식, 농경과 목축,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드디어 식량의 생산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남는 식량을 보관하고 요리해 먹기 위해서 토기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좀 오래 지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는 집에 정성을 들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짓는 게 주로 움집이고, 그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강가 주변에 움집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신앙은 뭐 토테미즘, 애니미즘. 토테미즘이 이제 동물을 믿는 그런 모습이고, 애니미즘은 여러 가지 뭐 자연물, 거대한 바위나 나무나 뭐 하늘, 태양, 뭐 천둥 이런 것들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 게 이제 토테미즘, 애니미즘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4대 문명을 보셔야 될 텐데, 4대 문명 시기가 되면 이제 청동기로 들어오는 시기죠. 기본적으로 농사가 신석기 시대에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보통은 공통적으로 큰 강 유역에서 문명이 건설되고, 이 강을 더 넓은 영역에 쓰기 위해서 물길을 끌어오는 관계 수로 공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수로 공사가 너무 어렵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총지휘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휘계층, 지배층이 생겨난다라는 것도 기억이 나실 거고요. 지배층이 보통 자기 권력을 신에 의존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신정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요 시기에 이제 청동기가 사용되고, 이 청동기의 특별한 특징들, 막 반짝하고 빛나고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없고 귀하고 이런 것들이 지배층을 상징한다라는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는 보시다시피 무기로도 쓰이고 또 제사장의 제사용 도구로도 쓰인다라는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다음에 도시국가를 건설한다는 거, 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이 도시국가에 필요한 다양한 뭐 창고라든지 뭐 방어벽이라든지 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설물들을 지으면서 도시국가를 건설한다는 거 기억나실 거고, 그다음에 요거 요 네 개 문명권의 각 강들, 중국 문명의 황하강, 인도 문명의 인더스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집트 문명의 나일강, 꼭 중요하게 다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에 문자를 공통적으로 사용해서 이 문자를 통해서 세금을 공정하게 걷고, 그다음에 상업 활동을 하고 이런 활동을 했었죠. 지금 요 5가지 있죠. 요 5가지는 특정 문명의 특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4대 문명, 중국 문명, 인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첫 번째로 보는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여기는 강이 2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적 지형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외적의 침략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 못 막아내면 왕조 교체되는 거죠. 그래서 왕조 교체가 굉장히 자주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가까이 있고 갑작스러운 죽음들이 많죠. 죽음을 늘 가까이 느끼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굉장히 현세적인 세계관을 갖는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길가메시 서사시였죠. 이 영원한 삶을 쫓아서 여행을 했었던 이 길가메시라는 왕이 결국 듣는 얘기가 뭐예요? 너 어차피 뒤진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행복하게 지내라. 가족들 잘해주고. 그런 얘기 듣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차피 죽을 거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지내라. 굉장히 현실을 소중히 여기는 현세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도 신정 정치를 하니까 신전을 짓는데 신전의 이름이 지구라트다라는 거죠. 이거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세계 4대 문자 다 문자를 쓰죠. 세계 4대 문명은 다 문자를 쓰는데 그 문자의 명칭이 다 다르단 말이야. 특징도 다르고. 그래서 문자의 명칭을 보고 세계 4대 문명 중에 어떤 문명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문자의 명칭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선 쐐기 문자였었죠. 이 지점토 같은 아직 다 마르지 않은 흙에다가 이런 식으로 칼로 조각칼 같은 걸로 긁어서 글자를 새기고 요걸 햇빛에 말리는 형태로 쐐기 문자를 남겼었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바빌로니아 왕의 바빌로니아 나라의 바빌로니아 국의 함무라비 왕이 메소포타미아를 처음 통일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이제 바빌로니아의 왕으로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하고 이걸 통치하기 위한 법전을 만들죠. 이 법전의 특징이 이제 복수주의, 엄영주의, 신분주의 이런 거였었죠.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눈에 눈은 이에는 이.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다치게 하고. 근데 그게 상대가 신분이 떨어지면 돈만 내면 되는 신분주의고. 형벌이 굉장히 엄해서 이렇게 어떤 우연이나 의도가 없어도 똑같이 처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이런 특징들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태음력은 달력이죠. 달의 모양의 변화를 기준으로 달력을 만드는. 요거 이제 농사 때문에 한다 그랬죠. 1년의 계절 변화를 규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달력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육식진법, 시계 기억나실 거예요. 1분에 60초, 1시간에 60분.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요. 요게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요 나일강의 하구에, 나일강 하류의 요 삼각지에서 시작되죠. 굉장히 주변이 보시다시피 위에는 바다, 양옆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이고 다른 민족이 들어오기 어렵죠.
그래서 왕조 교체가 거의 없고 침략 전쟁이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나일강이 범람을 해도 정기적으로 범람하죠. 규칙성 있게 범람을 하죠. 그걸 이용해서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다. 그다음에 왕의 무덤인 파라오 죄송합니다. 그 이집트의 왕을 태양신의 아들 이렇게 부르면서 파라오라고 부르죠. 이 파라오가 돌아가시면 그 무덤으로 만드는 게 그 삼각형, 삼각뿔,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그리고 피라미드의 앞을 지키고 있는 게 스핑크스죠. 여기 요 뒤에 있는 게 피라미드고요. 요 앞에 서서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는 게 스핑크스죠. 이게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의 무덤으로 만든 거다 이런 의미죠. 그다음에 얘네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않죠. 어, 죽음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게 얘들은 아니니까. 얘들은 보통 제 수명을 다 살죠. 전쟁이 잘 안 벌어지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많았죠. 나름대로 죽은 뒤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상상을 했었죠. 그래서 나오는 게 사자에서, 기억나실 겁니다. 사자에서 요거. 그래서 죽은 뒤에 심판받고 이런 거. 그다음에 죽은 뒤에는 영혼만, 왜냐면 죽은 뒤에는 시체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영혼만 떠난 거고 이 영혼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시신을 보존하려고 하죠. 미라 기억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문자는 여기는 그림 문자, 보시다시피 그림 문자였고, 이 그림 문자를 쓸 수 있게 쓰는 만드는 종이, 그 식물을 이렇게 다 물에 적셔서 찢어가지고 업착해서 말리는 그 파피루스였죠. 파피루스. 파피루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집트는 태양의 변화를 기준으로 이제 달력을 만들죠. 태양이 어느 각도로 뜨는지 그걸 기준으로 달력을 만드는데 이걸 태양력이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달을 기준으로 만든 태음력이었죠. 비교해 볼 만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도는 이제 인더스강 바탕으로 만들어지고요. 요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모헨조다로 하라파가 이 인더스강 유역에 있는 도시 국가고, 계획적으로 건설했다는 게 이 도시 국가의 다른 문명, 중국 문명이나 아니면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안 보이는, 처음부터 어떤 규모여야 되는지를 계획해 놓고, 어느 구역에는 뭐 어디는 상업지구, 어디는 뭐 종교지구, 어딘 군사지구, 이런 식으로 어딘 주거지구,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계획적으로 건설한 게 보이는 그런 도시국가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문자는 인장 문자였죠. 도장처럼 새기는, 기억나실 거고요. 그다음에 아레아인들이 침입해 들어오면서 얘들이 더 많은 인구의 인도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신분제를 적용하는 게 카스트 제도죠. 이거 꼭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이거 그 아래 맨 아래 불가촉 천민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요 네 개 신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리아인이 브라만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브라만이 사세자, 성직자의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크샤트리아가 무사인데 왕족도 여기 크샤트리아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평범한 사람들, 농민 상인들은 바이샤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노예, 천민은 수드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런 신분제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종교에서 나오죠. 그게 브라만교죠. 브라만교. 이 아리아인들의 종교인 거예요. 이 브라만교의 경전이 베다고요.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데 죽기 전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근거로 삼아서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좋은 신분인 이유는 과거에 잘 살았기 때문이고, 지금 내가 안 좋은 신분인 이유는 과거에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윤회의 논리로 설명을 한다고 했었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브라만교를 비판하면서 나오는 게 불교인데,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브라만교에 대해서 뭔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신분,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크샤트리아가 나라를 지키고 바이샤가 나라의 경제를 이끌 거 아니에요. 크샤트리아는 무사고 바이샤는 농민이니까. 이들 중에서 리더십이 있는 크샤트리아에서 불교를 만든 사람, 고타마 시타르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는 왕족이었죠. 얘가 이제 불교를 만드는 석가모니죠. 근데 이제 불교는 윤회를 부정하는 게 아니죠. 윤회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윤회가 있지만 이 윤회를 깨달음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 졸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교 창시자의 신분이 크샤트리아였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황하강 유역에서 발전을 하고요. 중국의 문자는 갑골문이죠. 요 뼈에다 새기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미 한 걸 기록으로 새긴다기보다는 앞으로 할 걸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새기고 불에 굽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신정정치에 이용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써놓은 게 불에 갈라지면 얼만큼 어느 각도로 갈라졌는가, 갈라진 모양이 어떠한가, 이런 걸 가지고 신의 뜻을 판단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다음에 최초의 국가는 상이었고, 나중에 이제 상나라가 주나라한테 무너지죠. 그다음에 주나라는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역을 나눠서 왕의 아들들을 보내죠. 아들들을 제후로 임명해서 보내죠. 그걸 봉건제라고 했었고, 봉건제의 운명은 뭐예요? 분열이죠, 분열. 그래서 결국 춘추 전국 시대가 찾아온다라는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사로 들어가는 거죠. 자, 춘추 전국입니다.
주의 봉건제로 인해서 분열이 벌어졌고요. 이게 춘추전국 시대를 불러오는 거죠. 뭐 그 중간에 자세한 과정들도 한번 볼만한 것 같아요. 주나라가 이제 북방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어, 수도를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기죠. 이런 것들은 지방의 제후들한테 주나라가 진짜 약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친척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더 따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열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온 시대가 춘추전국 시대인데 복잡한 생각할 거 없이 봉건제는 분열을 불러와요. 그래서 분열이 된 거고 그 분열된 시대를 춘추전국 시대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때 이제 서로가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그 끝에 발견된 게 철기 시대인 거죠. 그래서 철기는 어때요? 청동기보다 더 단단하고 여전히 날카롭게 만들 수 있고 빛나면서도 요건 흔하죠. 만들기는 어렵지만 그 기술만 있으면 흔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농민들에게 철제 농기구를 줄 수 있고요. 수많은 병사들을 철로 만든 무기로 무장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농업 생산력과 군사력이 발달한다. 그래서 농업이 발달하면 시장, 화폐, 도시, 상업이 발달하고 직업이 다양화되고 이거 너무 많이 얘기했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군사력이 발달해서 정복 전쟁이 심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작은 나라들이 되게 많았다면 이제 철기 시대를 거치고 나면은 철을 쓸 줄 아는 나라가 모르는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개수는 줄어들고 하나하나의 나라의 규모는 커지죠. 그래서 나라의 규모가 커지니까 중앙 집권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다음에 이 시기에 서로가 강해지기 위해서 이제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인재로 쓰려고 그러고, 그럼 서로가 내가 능력 있는 인재가 되어야겠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학문이 발달하죠. 그래서 되게 다양한 학문이 발달하고 그걸 제자백과라고 하는데, 그 제자백과 중에 중국 역사에 오래도록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네 개가 요거라는 거죠. 유가, 묵가, 도가, 법가. 요거 유가, 묵가, 도가, 법가 각각 가장 상징적인 인물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유가는 공자, 그다음 맹자, 순자까지 우리가 배웠었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공자죠. 그다음에 법가는 한비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법가는 신상필벌, 행위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거. 유가는 뭐였어요? 유가 기억나시죠? 예와 덕, 그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죠? 뭐 어머님, 아버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그다음에 덕 있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육아였고요. 법가는 신상필벌, 기준에 의해서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벌을 주는데 이걸 사람에 따라서가 아니고 뭐 행위에 따라서. 그죠? 그 전에 아무리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도 잘못한 건 벌하는 거고 아무리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도 잘했으면 상 주는 거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법가는 잔혹하긴 하지만 차별은 없죠. 평등하게. 그다음에 도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죠? 물이 흐르면 흘러가는 대로 여름이면 덥게 겨울이면 춥게 뭘 그리 욕심을 내느냐. 그 땅 한 떼기 얻겠다고 전쟁에서 뭐 하냐. 그냥 좀 살자. 요게 이제 도가죠. 노자가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봐도 참 그런 얘기 하게 생겼죠. 표정도 제일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늙고 싶네요. 이렇게. 예, 이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죠? 그다음에 묵가의 묵자. 묵가의 묵자는 뭘 주장했어요? 평등, 그죠? 모두에게 사랑을, 그죠? 그래서 묵가는 묵자가 주장을 했고 평등함을 외치기 때문에 밥묵자 얘기했었죠. 우리 밥은 평등하게, 그죠? 그래서 평등함을 주장했었기 때문에 육아를 비판하죠. 육아는 윗사람을 설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충성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윗사람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인간은 모두 평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묵자의 묵가 꼭 기억해 주시고 요 넷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 진나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강해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한 나라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학문은 법가죠. 그래서 진나라도 법가를 채택해서 빠른 속도로 강해지면서 이렇게 나라 힘을 키워서 전체를 통일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배자가 어떤 그동안에 여러 명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왕과는 차원이 다르죠. 유일한 존재가 됐죠. 그래서 스스로를 왕이 아니라 한 클래스 더 높여서 황제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황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니까 시황제고 진나라의 시황제니까 진시황제, 진시황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나라의 봉건제를 비판하죠. 봉건제는 분열을 불러온다. 그래서 봉건제는 안 되고 결국 지역을 넓으니까 나눠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건 똑같지만 아들을 보낼 수는 없겠다. 지방관을 즉 부하, 관료를 보내야겠다. 그게 군현제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잘라버릴 수 있게끔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국가가 됐으니까 문자, 도량형, 화폐를 통일하죠. 문자나 화폐는 아실 거고 도량형은 뭐라 그랬어요? 물건을 측정하는 단위라고 했었죠. 길이나 무게나 부피 이런 것들. 그리고 법가로 사상을 통일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다른 사상들을 탄압했다는 거죠. 책을 불태우고 다른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파묻어버리고. 물론 숨겨서 살아남는 사람도 있었겠죠. 막
자기가 공부했던 법과가 아닌 다른 책들은 막 벽장에다 숨기고 원래 다른 공부했었는데 입 싹 다물고 법과가 짱인 척하고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탄압을 했었다. 분서갱유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왼쪽에 요게 지금 이제 책을 불태우고 오른쪽에 이제 막 떨어지고 있죠. 사람들이. 그림 잘 그렸네요. 그다음에 이제 흉노족을 몰아내는데 항상 중국사의 패턴 기억나시죠? 한족이 세운 나라가 약해지면 북방민족이 내려오는 거고, 그죠? 이 패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 땐 한족이 분열되어 있는 거니까 약한 상태고, 그래서 흉노족이 많이 자꾸 내려왔다 그랬죠. 근데 이제 통일했으니까 힘을 모아서 몰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몰아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못 내려오게끔 뭐를 쌓아? 기존에 조금씩 있었던 성들을 쭉 잇는 거.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 내 진짜 언젠가는 꼭 가볼 거야. 나 진짜 정말 가보고 싶어. 만리장성. 아무튼 이 만리장성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가를 너무 빡세게 하죠. 너무 빡세게 해서 막 예를 들어서 기억나시죠? 어디까지 딱 오라 그러는데 만약에 시간 못 지키면 죽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빡쳐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죠. 이게 최초의 반란이었죠. 진승 오광의 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승 오광의 난으로 진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약간의 혼란이 찾아오죠. 그래서 초나라의 항우, 그 다음에 한나라의 유방이 이제 최종 결승전을 하죠. 그걸 초안전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서 승리한 사람이 한 유방이었죠. 그래서 한나라가 다시 중국을 통일하게 되고요. 한구조 유방이 결국 초안전에서 이겨서 항우를 상대로 이겨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귀족을 상대로 평민 출신인데 자기의 능력만으로 승리를 해서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가 다시 됐죠. 이 사람은 원래는 9년제를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대접을 해줘야 되니까 봉건제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있는 수도 주변은 9년제, 지방은 봉건제로 운영하는, 그래서 적당히 섞는 군국제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무제 때는 드디어 한구조의 유방에 이루지 못한 꿈이죠. 그래서 9년제를 전국화하게 되죠. 이 얘기는 지방에 있는 봉건제의 제후들을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고조선 정복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역사잖아. 우리나라랑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꼭 중요하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조선을 정복하고, 이 고조선이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 아닙니까? 여기를 정복하고 고조선이 있던 지역에 한나라의 4개의 군현, 한 사군을 설치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흉노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니까, 왜 기억나시죠? 한구조 유방 때 한번 싸워봤다가 졌다고. 그래서 이제 흉노를 혼자 상대하기는 조금 두렵고 멀리 있는 대월지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보기 위해서 장건을 보내죠. 장건은 이 동맹을 맺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장건이 안 죽고 갔다 오는데 성공한 게, 그게 대단한 업적이죠. 그래서 장건이 갔던 길이, 저 사막길을 뚫어갈 수 있는 거구나.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이 코스 이 코스로 가면 갈 수 있구나라는 걸 장건이 밝혀낸 거죠. 그래서 비단길, 실크로드가 개척이 되고 나중에 이 길을 상인들이 중국의 비단을 팔아 제끼는데 많이 쓴다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비단길 기억나시죠? 이 고조선 있네요. 그다음에 흉노를 이제 한무제 자체의 힘으로 정벌을 하게 됩니다. 위청, 곽거병 뭐 이런 장수를 보내서 한나라만의 힘으로 단독으로 흉노를 정벌하는 데 성공하게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막 고조선도 정복하고 장건도 보내고 흉노도 정벌하고 이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정부의 재정이 부족해요. 그럼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욕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 같은 느낌이 나는 염철 전매제. 전매제는 뭐예요? 어떤 상품군을 정부가 독점해서 판매하는 걸 전매제라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뭐가 전매제라 그랬어? 물, 한국수자원공사, 그죠? 전기, 한국전력, 그죠? 그런 식으로 특정 물건에 대해서, 특정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정부가 독점 판매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사고 싶으면 정부한테서만 사야 되는 게 전매제죠. 근데 이 당시에는 염철, 소금과 철, 소금과 철의 공통점은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 일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정부에서만 사도록 해서,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세금이 아니지만 사실상 세금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염철 전매제를 운영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무제 이유를 보면 그런 말씀 드렸었죠. 되게 능력 있는 왕이나 황제가 돌아가시면 혼란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도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 황제가 올라오면서, 황제가 어릴 때는 황제의 엄마 쪽 친척들, 외척들이 정치를 멋대로 하고, 황제가 나이 먹고 나면 황제를 평생 보필해왔던 황제 옆에 바로 붙어 있었던 비서 같은 환관이 정치를 멋대로 한다. 그러면서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잠깐 한나라가 무너지고 신나라가 왕망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등장했다가 또 빠르게 무너지고 다시 후한에 이제 한나라의 유방의 후손이었던 유수라는 인물이 후한을 건국하죠. 근데 요거는, 요 라인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한나라가 굉장히 정신없었고 엉망이었다라는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 막 한나라 무너지고 신나라가 등장하고 그 왕망이 세운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무너져서 유술한 인물이 다시 한나라를 계승해서 후한을 만들고 지나가도 괜찮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봐도 돼요. 그냥 한나라가 한무제 이후로 굉장히 흔들렸구나. 되게 엉망이었구나. 그 정도로만 느껴주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제 농기구, 가축 이런 것들로 농업이 발달하지만 문제는 가축이죠. 자, 가축 뭐 얘기하는 거예요? 소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걸 얘기하는 거죠. 소를 이용해서. 근데 소의 가장 큰 장점은 힘이 세고 순하다는 거지만 가장 큰 단점은 너무 비싸죠. 철제 농기구는 처리 흔하니까 아무나 가질 수 있지만 가축, 소는 지금도 뭐 1,000만 원 넘는다 그랬죠. 너무 비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고. 근데 소를 가질 수 있는 집은 농사가 너무 잘 되고 없는 집은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집은 자기 땅을 팔아치워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럼 그렇게 팔아치운 땅은 소가 있는 집들이 다 사들이고 이런 식으로 빈부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땅 뭐 요만큼도 없고 부자들은 막 이따만큼씩 땅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모습이고 여기서 이렇게 자기 땅을 되게 넓게 가지고 있는 호족들이 형성된다는 거죠. 호족은 땅만 넓으면 호족이에요. 다른 거 없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호족이 형성되면서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가난한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지죠. 이 불만이 폭발하면서 터지는 게 황건적인 아니죠. 머리에 누런색 두건을 쓰고 다닌다 그래서 황건적이에요. 근데 얘들을 막아보겠다고 호족들이 나서죠. 사실은 호족들은 황건적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공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황건적의 나는 금방 진압되죠. 근데 이 호족들끼리 서로가 막 세력 다툼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위나라의 조조, 초계 유비, 그다음에 오나라의 손권, 우리가 삼국지로 읽었던 어, 삼국지 한번 책으로 읽어보시든 뭐 드라마로 보시든 한번 보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책 읽는 걸 책 꾸준히 읽고 있는데 삼국지 너무 길더라고. 그래서 드라마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조조나 손권이야말로 호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비는 유비는 정확하게 말하면 호족은 아니에요. 유비는 그냥 돗자리 장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대단한 부자는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이제 유비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나섰던 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로는 본인이 어 우리 한나라 건국자 이름이 유방이었잖아요. 성씨가 같죠. 그 유방의 직계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나라를 다시 되살려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어떤 나름의 뜻이 있어서 일어선 거고 두 번째로는 데리고 다닌 동생들이 너무 능력이 있죠. 관우, 장비 뭐 짱이잖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또 삼국시로해서 제갈공명이라는 천재 전략가도 얻어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동생들 빨 그다음에 본인이 황제의 후손이라는 직계 후손이라는 어떤 그런 인품 그런 것들 볼 수 있죠.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분열됐다는 건 한족의 나라가 약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방민족이 벌써부터 흉노족 보세요. 기어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북방 유목민족이 대규모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 위초고를 사실상 위가 통일하는데 위가 왕位계승 분쟁 때문에 나라 이름이 바뀌죠. 진나라로 바뀌고 진이 통일하는데 진은 사실상 통일했다고는 하지만 이 위초고 삼국시대 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전쟁을 해왔고 또 내부적으로 왕위 계승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된 뒤에도 굉장히 약한 상태였죠. 그래서 이 약한 걸 기회 삼아서 북방민족들이 내려오는데 어떤 북방민족이 싹 다 내려오죠. 그래서 이 시기를 5호 16국 시대라고 하고 이때 한족의 진나라는 결국 북방민족에 밀려서 강남지대로 도망 내려가게 되죠.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화북 지역에 황하강 유역 화북 시대에는 북방민족의 북조가 그다음에 강남지대 양치강 유역의 강남지대에는 한족의 진나라가 도망 내려가 있는 그래서 남북조가 형성되어 있는 그리고 이 화북지대의 북방민족들은 원래는 5개의 민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굉장히 정신 없었는데 이걸 선비족의 북위가 통일하죠. 사실 516국이라는 표현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화북지대의 북방민족들은 북위가 통일하는데 그 북위가 민족적으로는 선비족이다. 선비족의 북위가 그 화북 지역은 통일한다. 그렇게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북위, 그다음에 아래에 남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새로운 관리를 뽑는 제도가 위나라 때 시작이 돼서 쭉 수나라 통일되기 전까지 운영이 되죠. 여기 이제 구품중정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추천제죠, 추천제.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물어봐서 추천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상 결국 지방의 호족들이 다 자기 아들들을 추천해 달라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 호족들이나 호족의 아들들이 다 추천을 받고 이 호족들이 부품 중정제를 통해서 관직을 얻으면서 문벌 귀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북위의 선비족은 한족을 무조건 따라하는, 옷도 따라 입고 말도 따라하고 뭐 그죠? 심지어 이름도 한족 스타일로 바꾸고 그다음에 결혼까지도 한족들과 하는, 그래서 선비족은 누구한테 정복당한 적이 없지만 빨려 들어가 버리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남조는 기억하시겠지만 도망 내려간 거지만 오히려 강남지대가 따뜻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더 강화되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봐도 좀 구분되는 모습을 보이죠. 북조는 이것저것 한족을 따라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유교는 어려워서 따라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유교 대신에 불교로 대응해서 석굴사원을 많이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다음에 남조는 먹고 사는 게 여유가 생기니까 되게 다양한 문화들이 발전하는데 의외로 도망 내려온 거라서 유교는 조금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걱정이 없으니까 중림실현 기억나시죠? 청담사상. 그래서 그냥 먹고 노는, 그러다 보니까 도가 철학이 도교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도가 철학, 도교가 발전한다는 거 청담사상과 함께.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 먹고 사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귀족 문화가 발달하죠. 그래서 시, 서예, 그림, 회화라고 하죠. 그래서 뭐 그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왕이지, 뭐 고개지 이런 것들 기억나실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문화가 서로 다르게 발달한다라는 거. 북조는 북방민족들은 불교, 석굴사원 만들고 남조는 청담사상, 도교, 귀족 문화의 시, 서예, 그림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다시 통일을 해야겠죠. 통일을 한 나라가 처음에 수나라였죠. 수 문제가 통일을 하고요. 통일을 했으면 통치를 해야죠. 그래서 통치를 하기 위한 제도들을 만들죠. 그래서 균전제, 과거제, 율령제 기억나실 겁니다. 균전제는 땅을 N빵 똑같이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요거는 뭐에 대한 반성이야? 한 나라가 빈부격차로 인해서 무너졌다는 거에 대한 반성이죠. 그래서 빈부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땅을 똑같이 나눠주는 거죠. 땅을 똑같이 나눠주는데 음, 땅을 똑같이 나눠주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백성들도 사는 게 좀 편안해지고 그리고 정부도 땅을 줬으니까 거기서 농사 지어서 세금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이 개선되고 정부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균전제고요. 과거제는 구품중정제에 대한 반성이죠. 구품중정제는 추천제였고 실제로 추천을 받아보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뭐 똑똑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호족의 아들들이 오죠. 호족의 자식들이 오다 보니까 금수저 물고 온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온 이유는 금수저이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진짜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지 검증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중요한 건 검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과거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저런 제도들을 모아서 법을 운영했던 게 율령제죠. 그래서 균전제, 과거제, 율령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별말 없으면 9년제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방제도는 9년제. 그다음에 그 아들이 수양제죠. 수양제는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다 그랬죠. 다 아빠가 시켜서 한 건데 되게 무리하게 운영을 했다가 나라가 무너지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멀리 봐서는 경제적으로 너무 좋지만 당장에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힘든, 이렇게 말하면 뭔지 아시겠죠? 대운하죠. 대운하를 건설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인들은 자기들이 통일을 하면 자기들이 유일한 문명의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복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유일하게 복종하지 않는 나라가 고구려였죠.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를 무너뜨리거나 무릎을 꿇리기 위해서 고구려를 공격을 하죠. 근데 굉장히 무리하게 공격했다가 실패하죠. 되게 여러 번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살수대첩, 우리나라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그때까지도 실패하면서 그때에도 포기하지 못하고 또 공격을 계속하게 되면서 결국 이 후유증에 의해서 농민 반란이 심해지면서 결국 수나라는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살수대첩이 제일 임팩트 있는 것 같아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고구려 원정을 무리하게 했다가 고구려 원정 대우나 이런 것들을 수양제 때 무리하게 했다가 결국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농민 단발로 어,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당입니다. 당은 당나라 구조 이연이 통일했다고 하는데 여기 사실상 통일은 당태종 이세민이 다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예의상 첫 번째 황제로 올려드린 거지 실제로 통일 작업에 기초를 닦고 전략을 세우고 실제로 시행을 했고 수행을 했던 건 당태종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통일된 이후에도 본인이 해야 된다고 믿는 일이 있으니까 형을 죽이고 본인이 황제로 올라오죠. 그래서 했던 것들이 제도를 완비하는 건데 일단 본인의 시그니처 제도로 중앙정부를 조직화하는 삼성육부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도는 기억나실 거예요. 수나라 수 문제 때 제도를 거의 그대로 가져오죠. 그러면 이제 제가 스페이스바 안 눌러도 뭐 나올지
그죠? 기억나셔야죠. 균전제, 과거제, 율령제. 그죠? 탁, 어이구, 뭐요? 탁탁탁. 그죠? 균전제, 과거제, 율령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돌궐을 정복해서 어마어마한 영토를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하는 게 세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한다는 건 국경선도 길어진다는 거고 지키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꼭 항상 인생의 교훈이죠. 가진 게 많으면 지킬 것도 많고 지키기도 힘들고 잃을 것도 많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괄호 안에 있는 거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당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아마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균전제도 허점이 있었죠. 뭐 일단은 땅을 줘도 똑같은 넓이를 줘도 다 같은 땅이 아니다. 더 비옥한 땅이 있고 그렇지 못한 땅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땅을 빼앗은 상태에서 준 게 아니고 기존의 땅을 얼마를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그냥 땅을 나눠준 거기 때문에 균전제를 적용해도 빈부격차가 어쩔 수 없었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서 농민들이 무너지게 되고 농민들이 무너진다는 건 국가의 기초가 무너지는 거죠. 저 농민들이 군대도 가고 세금도 내고 그래서 농민들이 군대를 가야 나라도 지키고 농민들이 세금을 내야 국가도 경영을 하는데 다 안 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나라가 약해지고 있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당나라는 수많은 지역을 정복했던 돌궐을 정복했던 그런 나라죠. 근데 이렇게 나라가 약해지면 정복당했던 주변 민족이 이걸 기회로 본다는 거죠. 복수의 기회로. 그죠? 그래서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굉장히 자주 침략을 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심화가 자주 침략한다는 거죠. 자주. 그때그때 막아야 되는데 한두 번이면 중앙정부에서 막겠지만 이게 너무 침략이 자주 벌어지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매번 그때그때 알아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절도사죠. 절도사는 권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어요. 거의 제후급이라 그랬어. 일단 보낼 때부터 상당한 양의 병력을 주어서 보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변방으로 보내면 주변 민족이 침략해 오면 그때그때 막는 게 절도사의 역할이죠. 그러면 이미 병력을 받은 상태에서 왔고 거기서 자기가 발령받은 지역에서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도 있고 새로운 병사를 징발할 수도 있다 그랬죠. 상당한 권력을 가진 게 절도사라고 했었어요. 결국 이 절도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절도사가 당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면 상관없지만 당나라에 불만이 있거나 만약에 반란, 반역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답이 안 나오죠. 그게 바로 안사해난이었죠. 이걸 진압하긴 하죠. 진압하긴 하는데 그 부하들을 배신을 유도하죠. 어떻게? 네가 배신하면 절도사 자리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배신을 유도해서 진압하죠. 결국 어쨌든 진압은 되죠. 하지만 진압을 이런 식으로 배신을 유도해서 절도사 자리로 꼬시는 그런 방식으로 진압을 했기 때문에 절도사의 자리 개수는 더 늘어나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절도사들은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빼앗게 되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많은 세금을 뜯기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탈이 더 심해지면서 백성들은 고통받게 되고요. 결국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농민반란, 황소의 난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황소의 난도 같은 방식으로 진압이 되죠. 황소의 부하였던 주전충을 절도사 자리를 주겠다. 황소를 배신해라. 이렇게 꼬시죠. 그래서 주전충이 황소를 배신하고 당나라 쪽으로 가서 절도사 자리를 받은 다음에 당나라를 또 배신해서 이때 당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당나라의 문화는 기억나실 겁니다. 이미 남북조 시절에 북방민족이라는 다른 민족과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의 나와 다른 문화에 대해서 별 거부감이 없다. 굉장히 국제적인 분위기였고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을 가보면 되게 외국인들, 외국 문화, 여러 가지 외국의 문물들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는 위신남북조 때 각각 나눠져서 발전했던 문화 기억나시죠? 북조의 북방민족은 불교, 석굴사원, 남조는 청담사상, 도교, 그죠? 귀족문화 이런 것들이 발전했었죠. 그래서 북조의 이 문화적 분위기와 불교 분위기와 남조의 이 도교, 청담사상, 귀족적 문화 이런 것들의 분위기가 달랐죠. 근데 그게 수나라 당나라 때가 되면 그냥 다 같이 발전한다고. 그래서 불교, 도교, 청담사상 뭐 그냥 다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학도 다시 발전을 시작해서 이때 이제 훈구학이 완성되죠. 훈구학 기억나실 거예요. 요거 아까 제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깜빡하고 놓치고 간 것 같아요. 유학 채택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나라 한 무제 때 봐봐.
국가 운영 철학을 선택해야겠죠. 근데 진나라 때 법가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도 충성은 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충성 개념이 있는 유학을 선택해서 황제의 권력을 키우는 모습이었죠.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아까 놓치고 갔다 그래서 까먹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한나라 때부터 이 진나라 분서경유 때 훼손된 유학을 복구하기 위한 훈구학, 한나라 때 한무제 때 채택이 돼서 쭉 연구가 되죠. 근데 이 훈구학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는 게 이 당나라 때죠. 그래서 훈구학을 완성하면서 오경정의라는 책을 쓰게 되죠. 이게 과거 시험에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과거 시험 문제는 다 저 책에서 낸다 그랬어. 오경정이 무슨 뜻인지 기억나실 거예요. 오경이 유교 경전이죠. 시경, 서경, 역경, 얘기, 친추. 그래서 그것의 바른 뜻 이런 뜻이죠. 아무튼 이렇게 당나라 때 훈구학이 정리된다는 거. 그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아까 한나라 유학 놓쳤는데 이거 꼭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나라죠. 송나라는 왜 붙잡이들의 나라라 그래요? 이거 당나라가 무너진 게 절도사 때문이고 송나라를 건국한 인물도 절도사 출신이죠. 근데 본인이 무관이고 본인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가 아니라 문을 중시하죠. 문치주의. 그래서 붙잡이들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절도사 출신이었던 조광윤이 통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도를 이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변경. 그래서 여기서 수도를 변경했다는 게 아니에요. 변경에 바꿨다 이게 아니고 수도 이름이 변경인 거야. 기억나시죠? 그래서 황하와 대운하의 교차점이고 이 변경을 수도로 했다는 건 경제를 중시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무관인 절도사 출신이고 그런 사람이 다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무가 아니라 문을 중시하죠. 그래서 했던 것들이 일단 절도사의 군사권을 다 황제한테 집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절도사의 군사권을 빼앗아서 황제에게 집중시킨다라는 거 기억나실 거고 그다음에 군 지휘권을 문관에게 줘서 이제 군 지휘의 경력이 많은 무관들이 군 지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군 지휘관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한 거죠.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거제를 정비하죠. 그래서 황제가 직접 출제하고 직접 채점하는 그런 단계를 만들죠. 그래서 황제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이 황제에게 감사히 여기도록 해서 황제가 뽑아준 걸로 느끼게 해서 완전한 충성을 유도하는 그래서 충성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죠. 그래서 요 세 개 절도사의 군사권을 황제에게 집중시킨다. 즉 절도사에게 군사권을 빼앗는다는 거. 그다음에 군 지휘권을 문관에게 줘서 무관이 군 지휘권을 가지고 반란 일으키는 일은 없도록 한다. 즉 안사의 난 같은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주전춘 같은 사람 안 나오게끔. 그다음에 과거제를 정비해서 황제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고 충성을 유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어, 과거제를 정비하면서 만들어지는 지배층이 사대부죠. 사대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황제권은 강화가 되지만 군사력이 너무 약해지고요. 즉 북방민족이 침략해 들어올 여지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다음에 북방민족이 아니죠. 북방민족이죠. 북방민족. 이거 고치고 와야겠다. 그죠? 그래서 송나라가 문치주의로 가고 그래서 군사력이 약해진다는 것만으로도 결정적으로는 군 지휘권을 문관한테 주니까 그래서 군사력이 약해지고 그게 이제 북방민족을 많이 침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거란족의 요나라, 여진족의 금나라, 뭐 탕구트 쪽의 서하, 뭐 기억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실 관점이 하나 더 있죠. 과거제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관료들을 너무 많이 뽑죠. 그러니까 걔들한테도 월급이 나가고 이런 문제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재정이 부족해지고요. 또 황제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많이 뽑아서 자기 팀을 많이 만들려고 하니까 관료들이 늘어나고 얘들한테 월급 줘야죠. 그다음에 북방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나가서 싸우면 거의 무조건 지죠. 지니까 걔들한테 때리지 말라고 삥 뜯겨야 되고. 그러니까 병사들의 월급 이런 것들이 계속 정부가 돈을 질질 세게 만드는 계속 돈을 쓰게 만드는 요소들이죠. 결국 재정이 부족해지고 문제가 분명해졌으니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이걸 시도해봤던 사람이 왕한석이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왕한석이 지금 문제는 이런 것이다. 만원서라는 글을 쓰죠. 이 글의 핵심은 뭐예요? 이 글의 내용은 정부의 재정이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을 시도하는데, 그죠? 그래서 나라에 돈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개혁을 시도하는데 이게 이제 왕한석의 반대파 보수파들의 반발에 못 이겨서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분명했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무너져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금나라한테 공격을 당하고 수도 변경을 함락당하게 되죠. 수도를 상실하면서 강남으로 도망 내려가는데 그게 남송이죠. 그래서 수도를 이만 지금의 항저우로 옮기게 되는데 이것도 항구 도시죠. 그만큼 내려가서도 여전히 경제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강남으로 도망 내려갔지만 더 잘 살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경제력이 오히려 발달하면서 양쯔강 하류 지역을 요 양쯔강 하류 지역이 항저우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데. 그래서
이런 데를 논으로 개발하고 모내기를 하고 이러면서 농업 생산력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니까 나머지 산업들 뭐 상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발달하게 되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농업이 발달하면서 나머지 산업들도 따라서 다 발달을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산업이 발달하면서 거래가 대규모로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은 구리로 된 화폐를 그 구리의 무게 그대로 썼다면 이제 지폐, 신용화폐인 지폐를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일, 같은 일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동업조합도 형성이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무역로 하면 세 개죠.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인데 그중에 초원길, 비단길은 위에 금나라한테 맡겨서 못 쓰죠. 그래서 바닷길을 열심히 이용했었다. 그래서 바닷길을 많이 이용하면서 이 바닷길을 이용한 무역을 관리하는 희박사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만이나 광주 같은 항구 도시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시기에 이제 약간의 정신 승리죠.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는 우리가 더, 문화적으로는, 철학적으로는 우리가 더 어떤 우월하다, 북방민족보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고, 우주는 어떻게 운영되며, 인간의 감정은 어떻게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성리학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 성리학을 정리하신 분이 주의죠. 그래서 이 주의에 존칭을 붙여서 주자학이라고 하죠.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었고,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성리학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글 공부를 통해서 탐구할 수 있다라고 봤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경제가 발달하면서 과학도 발달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발명품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쇄술,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 발달하면 지식이 보급될 거고 책을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화약이 발달하면 뭐 전쟁에서 더 유리해질 거고, 나침반이 발달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방향을 알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육지가 안 보일 정도의 먼 바다도 항해할 수 있게 됐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몽골 제국입니다. 몽골 제국의 리더는 징기스칸이었죠. 근데 징기스칸은 사실 정복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했다. 그거 말고는 크게 없어요. 그다음에 우린 중국사를 배우는 거니까 중국사의 쿠빌라이 칸 좀 중요하게 보시고, 그래서 수도를 지금의 베이징 대도로 옮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약간 중국 한족의 문화를 조금 배우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나라 이름을 중국 스타일의 한 글자의 한자인 원으로 바꾸게 되고, 그다음에 남송을 정복해서 중국 전역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식 연호, 관료제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한족의 문화를 어느 정도는 배우려고 하는. 근데 그래도 옛날에 북이 선비족처럼 되면 안 되니까, 완전 빨려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적당히만 배우고 자기들의 어떤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몽골 제일주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운하도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고려의 정치를 간섭하고 일본을 정벌하기도 했었죠. 일본 정벌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시도는 해봤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게 마치 아리아인들이 인도 들어가서 카스트제 했던 것처럼 신분제를 운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몽골인 본인이 가장 높은 신분이고 몽골인을 도와주는 생목인이 그다음에 한인들이 차별받는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금나라랑 같이, 금나라 여진족이랑 같이 지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좀 덜했던 화북한인들이 그다음, 그러니까 차별을 받지만 그나마 덜 받고, 그다음에 가장 심하게 처벌받는 건 북방민족이랑 지내본 적도 없고 가장 마지막까지 저항했었던 강남의 한인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원나라는 결국 라마교의 유행에 의해서 엄청난 사치를 종교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무너지게 되고, 요걸 기회로 삼았던 게 강남의 한족들이고, 이 사람들이 일으킨 반란이 홍건적의 난이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홍건적의 난에 의해서 원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주로 강남 한족이 일으켰었던 반란이죠. 어쨌든 원나라 때는 이제 초원길, 비단길 이런 것들은 다 몽골 제국 영토 안에 있는 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쓸 수 있었고, 그래서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었다. 바닷길도 열심히 쓰고, 그래서 역참이라는 휴게소 같은 개념의 어떤 시설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길들을 통해서 원나라에 들어왔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생활을 하고 돌아가서 자기가 겪었던 여행기 이런 기록을 책으로 쓴 게 동방견문록이죠. 마르코 폴로의. 요거 요거는 지금도 뭐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서양사 배울 때 조금 더 중요할 겁니다. 그다음에 인쇄술, 화약, 나침반 이런 것들을, 요게 송나라 때 발명이 되는데 원나라 때 유럽에 전파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이죠. 초원길은 원래 유목민족들 다니는 길이 있고요. 비단길은 요 기억나실 거예요. 한무제 때 장군 보내면서 만들어지는 길이죠. 그다음에 바닷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명나라입니다. 당연히 강남 한족들이 일으킨 홍건적 그들 중에서 그 활동을 했었던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건국을 하게 되고요. 강남 한족들 사이에서
이제 일어난 나라기 때문에 수도도 강남에 있는 남경의 수도를 처음에 잡게 되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명나라의 첫 번째 황제 홍무제로 즉위하게 되고 재상제를 폐지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급 그다음에 각부 장관들을 싹 다 그 자리를 없애죠. 그 일을 본인이 다 한다. 그다음에 이갑제. 이갑제는 여기서 구체적인 원리는 설명 안 할게요. 그냥 110개. 그래서 뭐 잘 사는 집 10집, 못 사는 그작 그렇게 사는 집 10집 이렇게 100집 이렇게 해서 하여튼 지방제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유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족이니까 유교를 회복해야겠죠. 한족이니까 유교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했던 게 일단은 몽고 풍습을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과거제를 정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거제 정비는 뭐예요? 1차나 2차든 뭐든 간에 한 번이라도 합격을 한 적이 있으면 그 자격을 평생 유지해 주겠다. 그래서 요때 과거제를 그런 식으로 정비하면서 신사층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이 형성되게 되죠. 그다음에 과거 시험을 볼 사람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백성들이라도 유교의 가장 기본적인 6가지 가치는 좀 기억을 해둬라라고 해서 유교를 반포하게 되죠.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홍무제 바로 다음 황제는 아니지만 영락제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영락제는 형을 죽이고 황제가 된 사람이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죠. 본인이 원래 있었던 남경은 본인이 반역을 통해서 올라온 왕이니까 본인에 대한 여론이 좀 좋지 않을 거고 더구나 몽골을 몰아냈지만 없애는 건 아니라고 했었죠. 몽골의 어떤 위협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몽골에 조금 더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직접 대응하기 위해서 수도를 더 북쪽에 있는 베이징으로 옮기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 베이징의 왕궁으로서 자금성을 건축한다는 거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황제로 올라오려고 했었던 목적이죠. 몽골을 여러 차례 공격해서 좀 확실하게 몽골을 좀 더 넓게 더 멀리 몰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업적을 빛내기 위해서 조공국을 늘리려고 하죠. 그래서 했던 게 정화의 남의 원정이다.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아프리카까지 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명나라가 조금씩 약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몽골 왜구 위에서는 몽골이 아래 바다에서는 왜구가 끊임없이 침략해 와서 이걸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되니까 멸망까지 가진 않지만 명나라의 국력을 계속 갉아먹는 요소가 됐었고 그다음에 영락제 때부터 환관을 관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키우죠. 근데 이게 황제가 똑똑하고 유능하면 환관들이 통제가 되는데 황제가 무능하면 통제가 안 되죠. 근데 불행하게도 영락제 이후에는 꾸준히 다는 아니지만 많은 황제들이 무능했기 때문에 황관들이 이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를 멋대로 했었다. 그래서 이걸 전횡 혹은 횡포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요소들 때문에 국가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가 요걸 조금이라도 복구하려고 노력을 해봤던 게 장거정이었었죠. 그래서 장거정이 우리나라가 정신 차리려면 관료들이라도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관료들의 근무를 평가하는 법인 고성법을 만들었었고 이게 장거정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효과를 보죠. 그래서 조금 상황이 개선되긴 하지만 관료들이 이걸 너무 싫어하죠. 평가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장거정이 죽고 나면 이 장거정의 개혁은 중단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몽골과 왜구의 침략이 지속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임진왜란이 결정적이죠. 그래서 이때 조선을 무리하게 도와주다가 급격하게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까지 약해진다는 건 그 안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민들이 이걸 못 참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리더가 이자성이었다. 그래서 이자성의 난이 벌어지고 이 이자성의 난 세력이 수도였던 베이징까지도 차지하면서 이자성의 난에 의해서 명나라는 무너진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고 어, 그리고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명나라가 조금씩 약해졌던 그 시점에 어쨌든 한족이 세운 나라가 약해지니까 여진족이 강화되고 여진족의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게 되죠. 그래서 이 후금이 명을 압박했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멀리 달려오셨습니다.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청나라는 기본적으로 임진왜란으로 명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여진족들이 누르하치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통일해서 만든 나라가 후금이고요. 나중에 홍타이지 때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죠. 좀 의미가 다르다 그랬어요. 후금은 여진족들끼리만 잘 살아보자. 청은 여진족이 중심이 돼서 다른 민족을 지배하겠다. 이런 좀 의미가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 잘 구분해 달라 그랬어요. 그 명나라 다음이 청나라라고 해서 청나라가 명나라를 무너뜨린 건 아니라고 했었죠. 명나라를 무너뜨리는 건 이자성이고 청나라는 이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베이징을 차지하고 있는 이자성을 진압하면서 들어오는 거다. 이거 꼭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어쨌든 중국을 진입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여기도 봤었죠. 파란색 테두리.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북위의 선비족이 어떻게 했는지 몽골족의 원나라가 어떻게 했는지 이걸 보고 배우죠.
그래서 북위의 선비족으로부터는 우리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 요걸 배우고 그다음에 원나라의 몽골족으로부터는 한족은 너무 많으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 요걸 배우죠. 그래서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복장이나 헤어스타일, 변발 이런 것들도 강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신들 청나라나 여진족을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러면 바로바로 그 사람은 가두고 그 책은 불태우는 문자의 옥을 실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회유책을 보면 차별을 아예 안 하죠. 그래서 명나라 사람들, 한족 사람들이라고 해도 청나라가 요구하는 옷이랑 헤어스타일만 지켜주면 나머지는 전혀 차별 없이 존중해 주겠다. 그래서 거의 명나라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죠. 그래서 병용이라는 건 함께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관료제, 과거제 그대로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하고 관직이 높은 자리에 만주인, 여기서 말하는 만주인은 여진족을 얘기하죠. 여진족, 만주족 같은 뜻이라 그랬어요. 여진족이 만주에 사니까. 그래서 중요하고 권력이 센 자리에 만주인, 만주족, 여진족 사람과 한족 사람을 같이 씀으로 해서 한족을 차별하지 않고 한족의 목소리를 더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 때부터 과거제 정비하면서 1, 2차 중에 하나라도 합격했으면 그걸 평생 인정해주는, 하나라도라는 표현보다도 어쨌든 1차나 2차 중에 합격한 만큼 그만큼 다음에 시험 볼 때도 인정해주는, 그게 이제 실행이 되면서 만들어진 지배층이 신사층이죠. 그래서 명나라 때 만들어진 신사층이라는 지배층을, 그 특권을 인정해 줬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유교를 통치 이념화하죠. 그다음에 대규모 편찬 사업, 아마 사고전서, 강의자전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사고전서는 그동안 나왔던 모든 책을 정리하는 거고, 강의자전은 한자 사전이고, 기억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경제와 문화인데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양쯔강 하류에서 원래는 그동안은 벼농사를 졌었는데 명청시대 넘어오면 양잠업, 그 뽕잎 누에고 지백에서 실포반에서 옷 만드는 그걸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곡창시대는 양쯔강 중상류로 옮겨가게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 봤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양인들이랑 조금씩 교류를 하는데 은근히 중국 상품이 되게 인기가 많더라. 차, 비단, 도자기. 그래서 서양 상인들이 이걸 사가기 위해서 중국에 와서 중국 상인들한테 은을 주고 이걸 사가더라. 그래서 전 세계의 은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갔었다. 그래서 중국 안에 은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은 경제가 형성돼서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은으로 결제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낼 때도 은으로 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고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잘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유학이 등장하죠. 명나라 때 양명학, 청나라 때 고증학. 양명학은 글 공부가 굳이 필요 없다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양심이 이미 진리를 깨닫고 있다. 그래서 따로 글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양명학이었고, 평민들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런 학문들이 있었던 거고요. 청나라의 고증학은 이제 서양 애들이랑 교류를 해보면서 서양 애들이 과학을 연구하는 방식, 실험과 증명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고증학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크리스트교 선교사들이 막 넘어오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마테오 리치였죠. 얘가 전해준 게 기독교 소개하는, 기독교 성경 기초 내용 소개하는 천주실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계 지도를 보여줘서 중국인들의 세계관에 충격을 줬던 고려만국전도가 있었죠.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험 범위 진도는 하나가 더 남았군요. 이렇게 서양인들이 새로운 과학 문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서양인들과 교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견제하게 되죠. 그래서 제한무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한무역을 광동무역 체제라고 하는데, 뭐 광동무역 체제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억나실 거예요. 수도가 아니고 어느 항구에서만 교역할 수 있다? 광저우에서만 교역할 수 있고, 그것도 아무 상인이 아니라 청나라 정부가 중국 상인들 중에서 공행이라고 지정하고 선택한 그런 상인들하고만. 그래서 서양 상인은 중국인과 거래하고 싶으면 다른 항구는 안 되고 수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광저우에서만, 그리고 아무 상인이랑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공행으로 청나라 정부가 지정한 상인들하고만 거래를 해야 됐었죠. 이런 제한무역이 운영됐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저우 보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한 번씩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요게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상나라, 주나라, 춘추전국, 진나라가 통일하고, 그다음 한나라, 그다음 위신남북조, 그다음에 수, 당, 송, 그다음에 원, 그다음에 명, 청 이렇게인데, 이 중에 노란색으로 된 건 눈치채셨겠죠? 요게 북방민족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진나라 한나라 때 흉노 몰아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위진남북 때 북의 선비족이 화북 지역 통일하죠. 그다음에 당나라가 다 모든 지역을 정복했던 게 돌궐이었죠. 그다음에 송나라는 처음에 송나라로 있다가 여진족의 금나라가 세지면서 남쪽으로 도망 내려가죠. 그다음에 원나라의 몽골족, 그다음에 명나라 때 명나라를 힘들게 했던 건 몽골족이었었죠. 그다음에 청나라의 여진족.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지배층이랑 반란들을 한번 역사별로 쭉 보려고 해요. 지배층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 때 이제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서 거대하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호족이 등장을 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 호족이 위진남부족 때 부품 중정제라는 제도를 만나면서 추천받아서 관직이 있는 문벌 귀족으로 올라가게 되죠. 송나라 땐 과거제가 정비되고 황제가 직접 출제하고 직접 채점하는 그런 과거제가 생기면서 이때 관료를 또 많이 뽑죠. 그래서 사대부라는 지배층이 형성되고 명나라 때 과거제가 1차든 2차든 붙은 데까지는 평생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거제를 내용을 정비하면서 그러면서 신사층이라는 또 새로운 지배층이 형성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반란의 역사를 보시면 최초의 반란은 법가에 저항했었던 진나라 때 진승 오광의 난, 그다음에 한나라 때는 누런색 두건, 황건적의 난, 빈부격차를 견디지 못했던 거죠. 그다음에 당나라 때는 절도사들이 일으킨 반란, 안사의 난, 그다음에 농민들이 절도사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빼앗아 가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일으킨 농민 반란, 황소의 난, 그다음에 황소의 난 때는 주전충이 원래 황소의 부하였다가 당나라가 꼬셔서 배신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절도사 자리를 받고 나서 한 번 더 배신하죠. 기억나실 거고요. 그다음에 원나라는 붉은색 두건, 홍건적의 난, 얘들 주로 강남 한족이죠. 그다음에 명나라 때는 이자성의 난 세력이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명나라가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유학의 발전과 변화를 볼 텐데요. 유학은 춘추전국 시대 때 등장하죠. 공자, 맹자, 순자 기억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진나라 때는 법가만 강조했었으니까 법가가 아닌 다른 학문들, 유가도 당연히 탄압당했었죠. 그래서 분서, 갱유 기억나실 거고요. 그다음에 한나라 때 이제 국가 철학으로 채택이 되죠. 동중설한 인물에 대해서. 이게 아까 제가 깜빡했었던 그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훼손된 유학을 복구해야 되니까 그게 훈구학이었고요. 이 훈구학이 완성되는 게 당나라 때죠. 위진남북조 때는 한족들이 도망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유교를 조금 멀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북조에서는 불교, 남조에서는 청담사상, 뭐 도교, 뭐 귀족 문화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때 넘어와서 다시 유교가 올라오면서 훈구학이 완성되고 이 과거 시험의 기준이라고 하는 오경정의라고 하는 책이 편찬이 되죠. 그다음에 송나라 때는 우주의 근본을 물어보는 인간 심성의 근본을 물어보는 성리학이 주희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명나라 때 양명학, 청나라 때 고증학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제도는 주나라 때 봉건제였고요. 진나라 때는 군현제였고요. 한 고조 때는 군국제, 그리고 수도 인근은 군현제, 지방은 봉건제였고요. 그다음에 한 무제 때는 군현제, 홍무제 때는 명나라 홍무제 때는 이갑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정리 여기까지입니다.